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담 손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 그리고 전 강원도지사, 아마 민주당 소속으로 강원도에서 처음 지사 되셨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분당에서 아깝게 석패한 이광재 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하시죠? 네. 예, 얼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예. 네. 열심히 등산을 하고 있죠. 아, 등산. 어디로 다니세요, 요즘은? 네, 옛날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은 벼슬을 잃은 사람이 갈 곳은 산밖에 없다 했는데 예. 많은 산을 다니고 있죠. 오, 벼슬을 잃은 사람이 갈 곳은 산밖에 없다. 우리 이제 공부할 때가 왔죠, 이제. 제가 또 많은 저희 그 메리츠 미디어의 저자 후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비가 그 뜻을 얻으면 뭐 조정에 나가 출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일을 하고, 뜻을 잃으면 책을 읽거나 쓰거나 가르치거나 해야 된다면서 책을 쓰도록 하는데, 이 의원님은 이제 책 쓰기의 전 단계로 산에부터 가시네요. 뭐 생각을 정리를 해야 또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이번 선거 이겼으면 제가 원내대표에 나가가지고 이 여의도 정치를 아주 수술을 하는 이 국회를 개혁을 하고 좀 새로운 민주당의 그런 정책적 비전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안타깝게 됐습니다만은 다시 또 집중해서 매진해야죠. 아니 뭐 이광재 의원님도 제가 겪어본 오뚜기세요. 분당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가보니까 분당은 어떤 곳이던가요? 분당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고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곳인데 이제 판교라는 데가 한 170조 정도를 하니까 이게 부산이 100조 원이니까 그 아, 그래요? 네. GRDP가? 그럼요. 판교라는 한 곳에서 부산보다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 집적화됐을 때 미래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문제점은 여기 한 8만 5천 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약 6만 명 정도가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젊은 결국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 또 한편으로는 분당은 과거에는 가장 아름다운 천당 밑에 분당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지나서 재건축을 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결국 이 판교와 분당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은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그래서 결국은 출퇴근이 적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교육과 의료가 선진화된 미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은 곳이다. 아, 그러니까 판교의 주거지로 분당을 어차피 일기 신도시 재개발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보자는 취지세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저는 성남공항이 한 160만 평쯤 되는데 그렇죠. 거기를 그 미군과 협상을 잘 해서 거기를 그건 대부분 다 평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용인하고 이곳 성남이 한국 경제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 그것이 이제 강원도나 충청도나 지방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근데 성남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성남공항 이전은 경기 동남부 쪽의 인구 상당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공항이 될 것 같아요. 김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근데 대안도 생각하세요? 그럼 성남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대략 지금 보면은 수원공항도 우리가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한 500만 평 정도 남거든요. 그럼 약간 화성 정도의 결국은 공항을 만들면 같이 쓸 수 있고, 현재 대통령 전용기 쓰고 있는 부분은 김포공항이 현재 40%밖에 쓰질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그럼요. 인천공항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 맞다. 인천으로 싹 갔으니까. 네네. 40%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대통령 전용기를 쓸 수 있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오히려 뭐냐면 그 성남도 한 200만 평 가까운 것을 할 수 있고, 수원도 키워나갈 수 있고, 군사적 안정성도 키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맨 땅만 보이세요? 뭐 성남 200만 평, 수원공항 500만 평. 제가 도지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무슨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를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환경영향, 땅 사야죠. 환경영향 평가받고 몇 년 그냥 가버리거든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기술 전쟁 시대가 돌입을 한 건데 이때 신속하게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해나가려면 예. 더군다나 아파트 가격의 50%에서 55%가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을 싼 값에 가지게 되면 우리가 저렴한 주택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좋은 거죠. 현실은 결국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분당이나 일산 지나가면서 보면 저희 세대와 함께 늙어가는 도시다. 뭔가 좀 우리 죽기 전에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저 행주대교 밑에 보면 네. 다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과거에는 군사시설이 많았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공항 옆에 첨단 산업단지가 생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후장대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파주, 일산하고 김포, 강화를 연결하면은 평택항하고 인천까지 연결되는 건데 저런 서부 대개발 같은 경우가 저는 미래다. 다만 여기에는 주로 R&D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그 지방에는 생산 기반 중심으로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대퇴합이 일어나야 지방도 살겠죠. 아니 또 분당 얘기를 하다가 또 일산으로 가가지고 일산 얘기 하시니까 서부 대개발까지 가는데 네. 요 고양시나 경기 남서부 국회의원님들 잘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모신 것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전망과 대책을 듣고 싶어서인데요. 사실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이라면 높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광재표 설명은 조금 재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이 전국이 그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8월부터는 탄핵도 하고 뭐 격돌도 오겠지만 미래정책 담론이 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저는 결국은 이 최해병 특검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4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예. 하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기술 전쟁에 기초한 세계 질서 재편기에 온 거거든요. 미중 경쟁의 핵심은 기술 전쟁이거든요. 예. 두 번째로는 남북의 이 전쟁의 위기를 넘어서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키냐 이 문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전쟁은 국민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이 애들 공부시키는 문제, 일자리 문제, 그냥 논다는 쉰다는 청년들이 지금 몇십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노후 빈곤도 마찬가지. 이 전쟁 같은 삶을 어떻게 끝내고 좀 안정된 삶을 가느냐. 또 하나는 이 내전 상황 비슷한 이런 국론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서 통합의 나라로 가느냐. 이 4개의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야만 한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우리가 많은 전쟁 속에 살고 있구나 싶고, 아니 정부 수립 70 몇 년이 됐고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되나 싶네요. 그건 우리의 지정학적인 운명이죠. 예. 결국 항상 대륙 세력이 부상하게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고 해양 세력이 일어나게 되면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청일 전쟁이 청나라하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서 일어난 거고,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의 전쟁도 6.25 전쟁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운명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이거를 잘 열어나가면 지금은 철책선 때문에 섬나라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평화의 문제를 잘 풀면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한 멋진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어떻게 하면 평화로 갈 수 있을까? 아까 이제 4개의 전쟁 중에서 2번하고 그 다음에 기술 전쟁으로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한반도의 그 전쟁을 어떤 경우도 우리가 국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래서 점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체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누구도 넘볼 수 있는 안보라는 튼튼한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외교 질서의 수립이 중요할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남북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남북의 양쪽 지도자들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는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요런 바탕을
좀 깔고 라인 야후 사태는 이미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Q10 아시죠? 예. 어떻게 바라보세요, Q10? Q10 저거는 그 많은 소비자 피해가 이게 금융이라는 건 연속성인 파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먼저 선지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의 선지급. 그렇죠. 보증을 하고 선지급을 하는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구영배 씨 같은 사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빨리 보여야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약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어디로 갔는가라는 부분이 지금 의심시되고 있는 부분은 예. 신속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분명하시네요. 정부의 보증과 선지급. 근데 아까 속보로 떴지만 그 구영배라는 사람이 미지급금 500억밖에 안 된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금융사고라고 하는 건요. 500억, 1000억이라도 그것이 서로 연쇄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동으로 몰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아니, 후임자인 그 김아무개 씨가 강원랜드 빚 안 갚아준다고 채권 상환 안 해준다 했다가 채권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그때가 2천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PF가 엄청난 몸살을 앓았거든요. 예. 이것도 신속하게 저는 정부가 빨리 보증해서 먼저 위기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1조 원도 자금이 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 이번 차제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돈을 먼저 회비 입금을 해놓으면 사실 그게 그때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15일이나 일정 기간 스탁을 하게 되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이 돈을 가지고 딴 데 뺐으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이번에 바라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사보면 항공권 그게 결제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위험한 사회라는 측면도 있고. 맞습니다. 연결 사회는 위험한 사회죠. 예, 그런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하나 남는 과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서 알리하고 테무, 쿠팡 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이 데이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더 빈 상가나 그다음에 동네에 조그만 가게나 마트나 다 문을 받게 되면 약 100만 명 정도의 신빈곤층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 도전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앞에 부분 다 이해했고요. 근데 이렇게 이커머스가 무한 확장하게 되면 동네에서 일하는 1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빈곤층이 또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커머스 대책에는 이것까지를 염두에 둔 게 들어가야 되네요.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금융의 경색을 빨리 막아서 해소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우리 국내 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실질적인 그러면 다음 생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국회가 놀 시간이 없다고 보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나갔다가 좀 움직이고 그냥 사퇴하셨죠? 그렇죠. 좀 가서 TV 토론도 좀 많이 하고 그러시. 진짜 막히는 거 없이 1, 2, 3으로 거의 DJ급이나 노무현급으로 나오시는데. 이광재 하면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지원도 만드셨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룹웨어 내지는 그렇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직접 만드실 정도로 온라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는데, 자, 노무현의 오른팔이 보는 요즘 Q10 사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라인이라든지 아까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게 와닿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IT 빅데이터 내지는 또 인공지능 이쪽에 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 총론적으로 한 말씀을 듣고 강론적으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후진적인 이지원 시스템 그 자체가 기록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 PDF 파일로 한 장 한 장 뽑아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전자수첩을 썼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안희정 전자다이어리. 예, 전자수첩이요. 88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저희한테 컴퓨터도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룹웨어 쓰는 걸 일찍부터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또 김대중 대통령이 통신망을 깔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3G를 깔았어요. 그래서 재밌는 비유네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코스닥을 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만 그걸 주식시장에 투입을 하면서 주식이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마감됐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3G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면은 지금쯤이면은 FTA, 넥스트 FTA를 저는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넥스트 FTA라는 거는 첫 번째는 결국은 AI와 그 디지털 혁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저궤도에서 모든 게 통신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궤도 위성과 한국이 세계 최강인 5G, 6G를 어떻게 결합해서 한미 동맹의 틀을 확고히 할 건가를 첫 번째로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잠깐 여기서 좀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FTA라고 하는데 한미 FTA죠. 그렇죠. 한미 FTA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지도자는 자유무역 협정에서 좀 더 나아가서 데이터 협정이라고 자유 디지털 협정을 맺어야 된다. 예. 자, 이제 듣겠습니다. 예, 디지털 협정을 저는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협정이 AI 디지털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은 통신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럼 이 통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궤도 위성하고 한국의 5G, 6G가 결국 이게 한미가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서로 호환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데이터를 현재 호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싱가포르 세계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가능한 나라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그 정도로 디지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을 해나갈 때 결국은 AI라는 것이 발전해 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AI 학과를 만들어도 AI 교수를 뽑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 대통령 때도 결국은 그 삼성에서 보면은 스탠퍼드 진대 장관을 비롯해 대부분 스탠퍼드 출신들이 이 반도체 혁명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MIT 같은 데다 약 미국이 1조 원 정도를 해서 그 AI 인력을 길러내는데 AI의 전략 인재를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만들어낼 것인가가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는 우리 오픈 AI를 만든 사람에 의하면 앞으로 샘 올트만 점점 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심각하죠. 예. 네, 지금보다 전기 사용량이 몇 배 늘어날 거라고 심지어는 10배 이상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낼 것인가가 결국 우리 국가 생존 문제가 될 텐데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SMR 기술 같은 경우가 좋은 결합의 모델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더 소형 핵발전소 말씀이시죠? 소형 원자력 발전소죠. 그런 거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핵 융합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자력의 피해가 없는 핵 융합 발전 SMR 이런 쪽에서 뭐냐면 첨단의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넥스트 FTA를 결국 하게 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국가 간에 이렇게 AI 디지털 협정을 맺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 디지털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는 뭐 미국하고 싱가포르하고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아직은 이게 무슨 규정을 낼 만한 기술의 발달이 이제 아직은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TA를 당시로는 이거는 상품과 교육에 대한 주로 관세에 대한 협정이에요. 그때 물건의 시대였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라고 본다면은 이제 그게 막 협정이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 시기에 왔다. 이 표준을 미국하고 우리하고 몇 개 선진적인 국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한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 젊은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놀이터를,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FTA는
FTA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있는 형태인데 그걸 한미 간에 맺은데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형태의 협정을 창안해가지고 그거를 미국과 맺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도 결국은 미국이 목표였는데 캐나다처럼 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끌어들인 거면서 결국은 70개 나라랑 하게 된 거거든요. 예. 미국 시장을 먼저 결국은 우리가 땡겨야 결국은 세계의 표준이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세계적인 논문이나 그 우리가 지식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점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새로운 기술 표준과 관련 협력의 파트너가 되는 거.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근데 반도체 플러스 몇 개가 있어야 한국이 세계의 뭐냐면 새로운 표준 국가로 기술에 진화되는 국가로 저는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제국이 기술에서 한 번 더 점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하셨어요, 방금. 예. 미국이란 제국이. 그렇죠. 우리가 한 번에 미국은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한번 거대 과학이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가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매년 40조 달러를 썼으니까 40억 달러, 그러니까 4조 원 정도를 쓰는 당시 한 100억 달러, 한 100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한 돈을 썼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오늘날 그 미국이 일어서게 되는 다시 한번 IT, AI 혁명을 미국이 다시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인재의 공동 양성, 그 전에 이제 삼성 반도체 때는 스탠포드 출신, 뭐 진대재 장관 이런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MIT 하고 뭐 좀 그런 대하고 해서 공동으로 인재를 좀 양성해 보자.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이 그 1년에 약 20조 정도 R&D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1년에 성균관 대학에 들어가는 돈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삼성의 인하우스의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성균관 대학교의 전략적인 협력, 그 다음에 MIT나 세계적인 유수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만약 그 20조 원 정도를 우리 국가도 협력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함께 나서면 전 세계적인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싱가포르 난양공대가 지금 전 세계 9위 대학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싱가포르 난양대학이 9위 대학이 된 결정적 계기는 미국 과학재단에 있는 그 분을 모셔오는데 그분이 약 20명의 교수를 한꺼번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한 훌륭한 학자 한 명이 생기니까 연구소가 하나 생기니까 또 좋은 프로젝트가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미국하고 한국.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가보니까 이스라엘, 인도, 미국 이 3자가 뭐냐면 AI 시대에 대비하는 R&D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 들어가야죠. 저는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과 인도와 미국과 한국 이 4개 나라가 연대해서 첨단 기술로 나가는 도전하는 길을 열면 전 새로운 길이 많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인재 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자칫 대비를 못하면 인재 유출이 돼버리거든요. 그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쓴 그 권석준 교수 들어보니까 미국이 지금 세 개의 공장, 그 중에서도 좋은 공장들을 미국으로 와라 이러면서 한국 같은 데는 그 공장 근무 조건으로 그냥 우리가 양성한 인재들을 미국에 뺏길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쯤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게 되면 카이스트 교수하게 되면 미국의 대학 교수들을 강남의 반포 아파트를 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AI에서 첨단 그 기술자 같은 경우에 연봉을 50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세계적인 기술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세계적인 사람을 데려와야 세계적인 기술이 나온다. 그거는 결국 세계적인 기술은 세계적인 기업이나 세계적인 대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예. 면에서 저는 삼성인재개발원과 우리가 성균관 대학 또는 포항제철이 많은 돈을 버는데 1년에 포스코에 700억밖에 안 주거든요. 그 우리가 국가가 카이스트에 연간 2천억을 주거든요. 저는 포항제철 같은 데서
과감하게 포항공대 같은 걸 키우고 이래서 세계적인 대학이 나오지 않으면 세계적인 기술이 안 나옵니다. 갑자기 요새 이재명 대표가 흔히 하는 말로 우클릭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광재 의원을 조만간에 모셔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 이런 류의 얘기를 하는 그 정치인이 과연 있는가? 저는 지금 노무현이라면 이런 말씀을 계셔가지고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한번 그걸 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링컨 대통령이 연방제를 하는데 라이벌들을 전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죠? 다 그때 대선 후보, 경선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노 대통령도 정동영, 김근태, 유시민 전부 다 장관을 시키잖아요. 그잖아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링컨 대통령이 놀라운 건 과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몰일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주 정부가 주립대학을 세우게 되면 상원 국회의원, 하원 국회의원 명수에 따라 가지고 3만 에이커니까 3만 에이커를 대학교 하나에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돈이 없었으니까 땅을 준 거죠. 땅은 많았죠 그때 미국. 그렇죠. 3만 에이커를 주게 되니까 이게 막 몇천만 평씩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주립대학이 생겨나면서 미국이 일어서게 된 거고, 또 하나는 홈스테이법. 그러면 이게 대학을 세웠다는 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홈스테이법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서부에 와가지고 제대군인들 경작하고 나면 외국 사람도 외국 사람 와서 경작 5년 이상 경작하고 나면은 약 30만 평의 땅을 준다고 하니까 1841년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이후로 3천만 명이 미국으로 대량 이민이 있었거든요. 3천만 명. 유럽에서.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비교적 명하죠.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도 한번 링컨이 돼보시오 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고, 느낌이 뭐 이재명 대표 채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기도의 링컨이라도 돼보시려는 게 아닌가. 아니 분당 그 선거 끝난 뒤에도 많이 가신다면서요. 아니 거기에서 분당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게 맞죠.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오랫동안 이제 옆에서 제가 뭐 강연하러 가시면 강연 자료 만들면 서로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20대에 제가 그 노무현 국회 많이 배웠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시점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정치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 이광재 의원님이 이제 지금 노무현이라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거에서부터 이번 총선 후에 정치를 좀 풀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민주당이라는 진보정당의 안방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DJ와 동교동계가 한 10년 하다가 노무현과 또 그 젊은 운동권 출신 그 대학생들한테 또 대체됐고,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다가 이번에 세 번째 안방의 주인이 이재명으로 바뀌었다. 바뀌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많이 바뀌었고, 또 바뀌어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광재 의원님은 두 번째에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세력적인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오늘날 이어받아야 될 것과 또 떠내려 보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 이어받아야 될 거라고 그런 도전 정신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어받아야 될 거라고 하면 처음에 노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 청와대 조직도를 처음 만들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새로운 게 등장하게 되는데, 기존과 다른 하나는 경제보좌관, 과학보좌관, 국방보좌관, 외교보좌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와 과학, 이 기술, 경제가 중요한데 이게 기술의 진화가 세상을 이끈다는 생각 하나. 두 번째로는
외교 안보가 중요하고 NSC가 탄생하잖아요. 예, 예. 결국 이 한반도라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외교 안보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는 결국은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는 과학기술이 끌고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외교 안보가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게 기본 청와대 구성이고 또 하나가 대통령 과제로는 동북아위원회. 그 균형자 이론까지 나왔죠. 동북아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이 세 가지가 대통령 과제였거든요. 그리고 인선을 보게 되면 외교부 장관이 윤영관 장관이 그 조금 진보적이면은 그 청와대 참모는 반기문 외교보좌관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수장이 그 보수적인 사람이면은 이정우 정책실장을 써서 진보적인 사람을 쓰고, 그래서 진보 보수가 항상 대통령을 양쪽에서 그래야 뭐냐면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노 대통령이 배울 점이라고 보고, 가장 크게 배울 점은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 일일신 우일신, 매일 학습하고 진화하는 조직과 인간이 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세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저는 처음에 세대 에너지는 삼김 씨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삼김과 박정희는 소위 젊었을 때 그 일제강점기였죠. 예, 예. 6.25를 거쳤죠. 예, 그렇죠. 생과사를 넣으면 이 에너지가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두 번째 386 세대는 자기 운명을 걸고 뭐냐, 그때 감옥 가고 1년에 분신 자살한 청년들이 몇 명이에요. 수십 명씩 나왔죠. 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서양도 68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예. 사람들이 이끌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지금의 시대인데 저는 지금에 오히려 보면 이 우리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되어 있는 이런 세계를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그 세대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돼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어떤 글쎄요, 어떤 특정 집단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세계를 운동장으로 삼아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될 친구들이 당장 방한칸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세대가 잘 못 온 거죠. 정치가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전 세계 정치가, 우리 한국 정치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 예. 제가 국회 사무총장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국회의원 중에 이공계 출신이 10%도 안 돼요. 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지금 외국의 지도자들 보면 이공계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금융기관에 보게 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은행이나 주요 은행에 전산직을 제외하고 이공계 출신이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 투자, 미래 투자가 안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뉴딜 법무장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예. 국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새로운 그 에너지를 끌고 와야만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 절감했어요. 그 얘기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아니 문과생이 너무 많아요. 상대를 넣는다 하더라도 되게 이제 뭐 정치학과, 외교학과, 아니면 법대, 오히려 문사처럼 별로 안 되고. 이 삼성전자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이 20명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명이 이공계예요. 만들고 팔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6명이 맞으면 회사 조직을 관리하거나 대관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뭐 이런 회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저도 문과 출신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문과가 너무 많고 특히 그 법 율사가 좀 너무 많다. 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제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재단하는 거지 내일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법의 보수성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가지고 대부분 재판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퇴행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때 연설문 같은 거 보면은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미래를 보려고 하는 공부죠. 안목과 열린 마음이죠. 얼마나 오픈 소사이어티, 오픈되어 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한미 FTA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경제협정, AI 디지털 협정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노무현 대통령까지 왔습니다. 그 육군보다 해군 공군을 좀 우리가 그 국방정책 관련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오셨어요? 맞나요? 네, 제가 일찍부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거나 이란하고 얼마 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결국은 첨단 기술 전쟁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통신망이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 드론으로 전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해군 공군이 훨씬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게 이제 인구 앞으로 30만 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남자가 15만 명이라고 치면 20만 명 태어나면 10만 명이면 이게 군 질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또 그게 현대전이고. 그렇죠. 그 평택하고 오산 기지 얘기 좀 해볼까요? 아니면 다음 좋습니다. 예. 그 이 기지들이 매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강력한 큰 비수 아닌가요? 한반도의 균형을 깨는.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말씀드려요. 예. 평택 미군 기지는 그 세계 최강의 최첨단의 미군 기지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용산 미군 기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뭐냐면 이게 청나라의 병영이었다가 일본의 병영이었다가 이 미군의 이거 빨리 뭐냐면 우리가 용산 미군 기지는 국민의 자존심을 가지고 빨리 반환을 하되 세계 최고의 미군 기지를 건설한다. 그래서 미군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리고 내 임기 중에 용산 미군 기지를 빨리 국민이 쓸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이 되셨죠. 근데 저는 용산 미군 기지와 제주도 해군 기지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저는 안보는 절대 아웃소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기 길을 가야만 결국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또 외교의 영역에서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기를 지키는 거와 외교를 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이죠. 지난번에 여기 그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병주 의원, 그 예비역 사성 장군인데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그 휴전선의 미군 기지가 아니라 평택 기지를 먼저 보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안내를 하면서 평택 그 기지의 건설비 11조 원 중에서 10조 원을 한국이 냈다라는 걸 자랑을 해서 트럼프의 입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그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가 망한 게 일본과의 그 청일전쟁에서 북양 함대가 깨지면서 결국 청나라가 망하는 걸로 갔고, 북양 함대는 북경을 지키는 함대잖아요. 남양 함대는 상해나 뭐 난징을 지키는 함대는 사실 거기는 중요도에 있어서 북경의 지배층 입장에서 볼 때는 덜 하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황해, 서해의 어떤 안보 환경 이런 걸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평택 기지나 오산 공군기지 같은 거를 기능을 좀 축소해야 된다는 쪽이십니까? 조금 더 많이 면밀하게 쳐다봐야 된다는 쪽이죠. 저는 축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수원 비행장 같은 것을 조금 더 이전을 해서 오산하고 화성 쪽으로 우리가 성남공항 정도까지를 해서 좀 더 그쪽을 강화하고 나머지를 경제 생산 기지로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핵무장론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우리가 이제 핵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당분간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것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주변 국가의 반대, 그다음에 미국이 찬성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러나 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하려면
이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장군들의 무기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의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적으로 우리가 동해안 정도의 이 우리가 핵우산으로서의 안정적인 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수로를 결국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월성 1, 2호기인데 이 중수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남북 간의 협상과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도 못할 거면서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주변 국가를 어지럽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화를 염두에 두되 우리가 자강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앞으로 20년 안에 한국의 독자 핵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다, 아니다. 전망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체 발언을 보게 되면은 주한 미군 방위비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한국에 핵을 갖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 그런 참모들의 발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에도 중요한 점 주변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이 모두에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관계이라면 저는 우리가 스스로 전망을 결국 강력한 전략 자산을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되는 길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 전망과 희망을 넣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이라는 시한 안에. 네. 근데 그 아예 이 평화 체제를 빨리 만드는 것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하죠. 평화 체제 구축.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종전협정 말고 정전협정 말고 평화협정이나 이런 걸 만든 투 트랙을 그러니까 그렇죠. 한쪽은 핵도 놓지 말고 또 한편으로 그런 걸 만드는. 근데 제가 그 생각해 저희가 메디치에서 이제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한 정성장 박사의 책을 냈는데 저희가 그 뭐 핵무장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데 대안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으로 해서 쭉 가서 오케이 좋은데 그 사이에 핵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데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자꾸 눈 감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거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사실 저도 그 핵 이전에 그 핵도 우리가 고려의 대상에 냈지만 그거 말고 과연 우리가 스스로 전략적인 자산이 뭘까 이런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과연 군집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군집 드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변 국가가 다 가까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규모의 군집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섬이 3,000개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섬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물리로도 많이 쓰여질 수 있고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 군의 전략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원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쉽지 않은데 조금 국내적인 이슈로 가기 전에 새로운 산업지대의 구축 필요성과 가능성을 좀 말씀해 오셨어요. 싱가포르나 홍콩을 넘어서는 한국의 신산업지대. 필요한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어디에? 저는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넘어서서 아시아 넘버원의 개방국가가 돼야 갈 길이 있거든요. 개방국가. 예, 근데 싱가포르이 약 550만인데, 제주도의 한 3분의 2 정도 면적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7만 불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금융 소프트웨어 선진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이 우리에게 오려면 첫 번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주 52시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많은 나라들은 일정액 이상 연봉이 올라가는 사람은 주 52시간에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봉이 10억 받는 사람이 이게 주 52시간에 제약을 받아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외국인 학교나 이 부분에 좀 더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보면 한국은 매력적이죠. 만약 이 두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세금 문제가 조금 있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매력적인 도시인데 그런 걸로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원 공항을 이전하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리하면 한 500만 평 정도 돼요. 그다음에 성남이 한 200만 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광주 군공항이 100만 평 정도 넘고, 대구 공항이 또 100만 평 넘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기업 도시형 뭐냐면 R&D나 기업 도시형의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다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잖아요, 이거는. 예. 다 평지잖아요. 이런 면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국가적인 차원의 큰 도전이 필요하다. 현재 이 아시아 존에 약 7,700개의 다국적 기업 본부 R&D 센터가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82개밖에 없어요. 예. 홍콩, 싱가포르에 약 4,000개씩, 4,000개, 3,000개씩 있어요. 우리가 아직 국제화가 안 돼 왔다는 거거든요. 그걸 결국은 와서, 이제 아시아의 다국적 본부와 R&D 센터는 한국이다. 싱가포르이 아니고 그 길을 열어야 저는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길은 결국 약간의 수도권에 우리가 풀어줄 건 풀어줘야 될 거고, 대신 지방에 확실한 혜택을 줄 건 혜택을 줘야만 갈 수 있겠죠. 특정 어느 지역에 그러한 그 신산업 지역을 만들기보다는 군공항을 이용해서 전국 여러 군데에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려요. 예. 땅값, 예. 인허가. 한꺼번에 우리가 파주 LCD, 파주 LCD 생긴 게 노 대통령 때 그 군부대였거든요. 예. 그런 걸 전략적으로, 지금은 기술 전쟁은 속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군공항들을 이용하면 5년, 7년을 벌 수 있다. 그렇죠. CNN과 NYT, 뉴욕타임즈는 서울에 아시아 본부가 있는데 아마 워싱턴 포스트는 아직 안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면서 더 이상 확장보다는 수축이잖아요. 뭐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싱가포르가 좀 뻣뻣하게 있는데 우리 조건을 개선해가지고 거기처럼 7만 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드립니다.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훨씬 좋잖아요. 덜 덥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시큐리티도 좋고, 우리가 훨씬 더, 저는 아시아 하면은 대한민국을, 우리 요즘에 길거리 다녀보면 정말 외국인들 많잖아요. 예. 저는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된다고 보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아까 얘기한 수원, 광주, 대구, 성남 이 공항들을 또 그런 신산업 지역으로 만들고 뭐 하이퍼루프로 연결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네요. 글쎄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노 대통령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예. 포항, 예. 울산, 예. 창원, 여수. 이 공업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만든 게 파주 출판단지하고 판교거든요. 하나는 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새로운 도시는 저는 기업 도시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대학 도시 같은 거죠. 대학교 예를 들면은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 땅이 많잖아요. 거기에 학교 건물 5층짜리, 10층짜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주에 있는 그 한전이 전남대학 공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만들어야죠. 그 이제 결국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뭐 이 귀중한 시간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이제 이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들. 정치가 혁신돼야 되고 정치가 힘을 갖고 동력을 가지고 방향성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사실 공무원들 보고 행정의 영역 아니거든요. 그러죠. 어떻게 이걸 정치 영역이 이렇게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건 되는 거잖아요. 되고 나면 이번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얘기한 건 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국가의 큰 담론을 야당으로서 제기하고 법률도 내야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는 이 상태로 이렇게 전국을 끌고 난 못 간다고 봅니다. 결국은 진짜 뭐 대통령으로서의 남은 임기를 이걸 끌고 가려면 저는 총리 추천을, 복수 추천을 저는 국회에 요청하는 길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선출된 총리가 결국은 국내 문제를 끌고 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국가적 아젠다, 국민연금 개혁하고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과제에 집중하는 걸로
노력하고 정치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저는 이 나라가 표류할 거라고 봅니다. 표류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제 성장도 그렇고 쓸데없이 또 서울 집값만 좀 오르고 주식은 뭐 국내 주식은 쳐다보지도 말자는 분위기고 경제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사회적인 짜증, 염증, 탈피 뭐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위축, 수축 이런 정서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도 이면 뭐냐면 미국 주식 사는 게 벌써 100조나 가 있잖아요, 돈이. 예. 우리 알토란 같은 국내 기업들 소개하는 책 만들었다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가 무엇을 하는 정부냐, 뭘 하고자 지금 하는 거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이때 저는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 대안을 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 희망을 주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말 허탈하죠, 지금. 예. 근데 그 대안이 없어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 사람 고쳐질까요? 저는 안 고쳐질 거라고 봐죠. 예. 그래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임금을 비판할 때도 그 나라를 쳐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런데 그 나라 임금이 뭘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을 때 그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이 정부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어떤 장관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예. 이렇게 우리가 장관 이름을 모르는 정부가 별로 없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청문회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쌓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전지전능한 대통령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요즘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냥 현명하고 성실한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보다는 국민의 에너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 사실 항상 정치가 망거는 걸 국민이 바로 잡았거든요. 80년도 그렇죠. 79년 봄항쟁도 그렇죠. 80년 6월 항쟁도 그렇죠. 촛불도 그렇죠. 결국은 이 국민들이 결국은 지도자가 약하고 국민이 강한 나라가 우리인데 이때 정말 민주당이 좀 앞으로 좀 선도적으로 좀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뭔가 이 의원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현실에서 구현이 되어야 민생도 좀 좋아지고 국가도 휘청이는 거 그만두고 좀 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정치의 영역, 행정의 영역 했지만 정치의 영역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버티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까 싶은데 전당대회가 지나면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 네. 그 변화가 지금 변화를 하려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전당대회를 하는 거고 민주당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는 현재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에 갇혀 있죠.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쯤에 이렇게 총선에 압승을 하면 지금 압도적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조국 신당하고 합치면 우리가 더 높아요. 지금 그럴 때는 아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와 과감하게 싸우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 뭔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능력이 있냐, 민생 경제의 능력이 있냐, 외교 안보에서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윤석열만 확실하게 싸울 건 싸워 나가느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이강재 의원님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저는 지난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참 많은 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저 왜 대개 가는데 제 산책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한 2주 뒤인가 지나가는데
마일러의 교향곡이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저 양반 속이 되게 아프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로? 네, 다 또 뭐 이렇게 날아가는 새도 다 길이 있고 바람도 길이 있으니까 길이 있겠죠. 멋진 말로 오늘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1시간은 안 됐고 저희가 한 55분 정도 했는데 해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리나 추궁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비전, 담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해도 모자란 가끔 좀 나와주세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권력하고 정치가 현재 이혼한 결별 상태인데 권력은 뭐를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는 무엇을 할 수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인데 이 권력 투쟁만 존재하는 이걸 빨리 좀 끝을 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 전쟁을 막고 전쟁 같은 삶을 끝내고 이 내란과 같은 이 국민들이 분열된 걸 끝내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메디치 미디어가 이제 유튜브 개편, 시사너그로부터 시작해서 개편하고 첫날 방송의 말미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이제 욕도 하고 화도 내야 됩니다. 저희 유튜브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지만 좀 대안,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차분히 얘기 듣는 뭐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쭉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또 우리 이광재 의원님 말씀 좀 현실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메디치 미디어가 세상은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만나고 생각이 만나면 사상이 생기고 사상이 만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디치 미디어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이 생겨서 멋진 사상이 생겨서 한국을 앞으로 전진시키기를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가끔 나와주시고요. 네. 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